네, 저는 수의과 대학에서 동물 실험을 가르치고 있고 또 실험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전염병 뭐 그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윤 박사님이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물 쪽에 있는 그러한 질병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 코비드19라는 그러한 그 질환이 사실은 동물에서 상당한 이 질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예를 좀 들어보면은 먼저 지금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나 사스나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아주 재난이 많았던 그러한 질병이었죠.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229E나 또 NL63, OC43, SKU1 같은 것들은 이미 사람들한테 그냥 널리 퍼져 있는 병입니다. 그거는 우리가 그 심각한 그 치사율도 없고 그냥 살짝 그 질환이 있다 가는 정도로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 그런 것들이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자꾸 오고 있는 건데 이 동물에서도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보고된 것들이 56페이지입니다. 그 이제 뭐 돼지에서 PD하고 TG라는 병이 있는데 전부 다 새끼들한테 설사를 일으킵니다. 그러니까 사망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설사를 일으키니까 축산 농가는 굉장한 피해를 보죠, 경제적으로. 그리고 증체율이 떨어져가지고 길러서 돈이 안 되니까 돼지들을 전부 다 이제 기를 수가 없는 그 아주 애매모호한 질병입니다. 또 하나는 이제 IB라는 그 닭의 질환이 있는데 기관지 염을 일으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산란율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병이 일어나면은 이 닭들이 뭐 이렇게 많이 폐사되는 것도 아니지만 산란율이 떨어지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폐사를 전부 다 시키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들입니다. 또 개나 뭐 페렛 그런 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설사를 하고요. 송아지에도 있고 토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이제 그 바이러스들 중에서 조금 좀 이상한 이 바이러스들 중에 하나가 마우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실험 동물을 그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그 연구들을 좀 해고했었는데 마우스에도 스트레인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또 주로 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마우스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마우스 간염 바이러스. 그거는 한번 그 실험동물 시설은 보통 한 뭐 2만 마리, 3만 마리도 길르니까 한 집단에. 그게 한번 퍼지면은 이환율이 100%입니다. 그냥 순식간에 다 퍼지고 또 사망률도 새끼의 경우에는 뭐 90% 이상이 가고 성체는 죽질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성체 중에서 면역력이 약한 것들이 자꾸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병도 안 일으키면서 바이러스는 계속 개대가 되고 동물 중에는 면역 저하된 실험용 마우스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보균자로서 계속 전파를 이루어서 한 집단에 감염이 일어나면은 그 집단은 완전히 모든 마우스를 다 도태를 시키고 소독을 하고 다시 들여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죠. 그래서 마우스 이 헤파타이티스 마우스 헤파타이티스 그 바이러스 MHV 같은 것들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MHV4부터 1, 3, 뭐 A59 같은 스트레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많은 그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감별을 할 것인가? 그래서 지금 그 바이러스 중에는 이제 뉴클레오 캡시드라고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그거를 싸고 있는 막이 있고 그 바깥에 뭐 스파이크 단백질도 있고 그런데 그 바깥 뉴클레오 캡시드 진을 갖다가 그 몇 개의 유전자 염기서를 특정화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들을 다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그 구별에 있어서 정확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? 이게 어떤 바이러스가 특정화돼 있다고 하지만 또 변이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코비드19를 갖다가 지금 진단을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이게 좀 불완전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의심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러한 그 동물에 있었던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동물한테는
병을 안 일으키는데 왜 사람한테 그렇게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가? 이제 그러한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원숭이에서 우리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있잖아요. 구진 입술에 뭐 나는 거. 근데 그게 원숭이한테 감염되면은 원숭이는 아주 뇌염도 일으키고 치사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실험 동물 중에서 원숭이를 길르다가 그 사망한 사육사들이 미국에 보고가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그 비 바이러스라는 원숭이 허피스 바이러스인데 원숭이는 사람 허피스 바이러스처럼 그냥 이런 입술에 이렇게 약간의 궤양만 일으키는데 그게 사람한테 오면은 그렇게 치사적으로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어떤 병원체에 대해서 그 병원체를 죽이지 못해서 질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는 면역력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온 그러한 그 세포들이 그 자기 몸에 있는 세포를 자기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을 하면서 그 폐 같은데 간이나 폐나 그런 데서 과잉 반응을 해서 폐가 조직이 다 망가져서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그런 과잉 반응이 일어나지만 박쥐는 이미 그러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바이러스와 이 동물 숙주 간에 그러한 차이를 보면은 내추럴 호스트라는 자연적인 숙주는 질환이 없는데 에버런트 호스트 이종 숙주로 되면 질환이 굉장히 강해진다. 그 일반적인 이제 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비드 19도 그 아까 송대섭 교수님이 그러한 그 토착화가 된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변종이 되면서 약화되면서 사람하고 같이 공존해가는 그러한 일종의 하나의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고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의 이러한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그 새로운 인간이 맞닥뜨리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들을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야생 생태계를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침범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 무방비 상태로 막 야생 생태계에 있는 동물을 잡아서 먹고 또 이제 그러한 그 서식지를 갖다가 파괴하고 그러한 동물들이 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이제 그러한 그 예 중에 또 하나가 그 에볼라 출혈병인데 에볼라 출혈병도 과일 박쥐가 원래 숙주라고 그렇게 돼 있죠.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고릴라나 원숭이나 침팬지 그런 데다 감염되고 거기서도 병은 일으킵니다. 근데 그게 사람한테 왔을 때는 뭐 치사율이 90% 이상인 그러한 아주 심각한 질병이 되는 거죠. 근데 그러한 그 에볼라 출혈병도 예가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 동물에서 이 급성 전염병이 굉장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.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 한 400만 두의 그 우제류가 살처분 당했습니다. 우제류는 이제 발굽이 짝수인 두 개 소나 양, 돼지 그런 것들이죠. 그래서 400만 두의 동물이 그냥 생매장 당하고 그러한 그 과정 중에 그러한 그 경제적 피해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경제적인 피해와 인도적인 면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구제역을 격리하고 빨리 처치하고 그러는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축산 쪽과 수의 쪽 그러한 그 보건과 윤리, 정치, 경제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논리죠.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 경제적인 축산 면과 그 이 방역적인 수의 쪽 면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자꾸 늦춰지고 막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졌던 거죠. 그래가지고 그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농림부에서는 방역 과가 축산국 밑에 있었는데 방역국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방역국에서 독립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검사본부에 그런 것들이 지침이 떨어지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이제 신속하게
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아프리칸 스와인 페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일단 방역 그 전체적으로 격리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써가지고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. 사실 멧돼지 같은 것들도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야생 동물 보호 차원에서 그거를 막 죽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강력한 이 방역 체계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러한 그 멧돼지의 이 격리 그다음에 살처분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이 급성 전염병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에서도 이러한 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람과 동물 그 전체적인 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들에 대한 대책이 이제 필요하고요. 그 동물에서 그 이제 이 좀 예외적인 바이러스가 하나 있는데 그 토끼 출혈병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. 이게 1984년에 중국에서 처음 보고가 된 건데 85년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때는 그 뭐 교육도 그때는 없었고요. 공산국가였기 때문에.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국내 앙고라 국내 그 털을 만드는 그런 토끼의 3분의 1을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. 그래가지고 85년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그 토끼 산업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갖다가 그 특정을 해가지고 칼리시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그게 감염되면은 한 최대 한 4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. 감염되고 4일 만에 그냥 갑자기 죽어요. 그러니까 그런 질병이 만약에 사람한테 왔다. 진짜 끔찍한 거죠. 어떤 대책이 없어요, 그거는. 그래서 에볼라도 잠복기가 상당히 길죠. 한 20일 정도도 길다고 보는데 이건 뭐 3, 4일 만에 그리고 실험 감염을 시켜보면은 36시간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간이 완전히 그냥 다 저 괴사가 일어나 있고 그다음에 혈관 내에는 혈전이 다 차 있고 그러한 그 출혈이 생기고 그러는 질병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그 코비드 19도 인위적인 게 아닌가 이게 박쥐에서 온 건가 아니면은 그 이제 BSL-4 시설에서 뭔가 조작하다가 나온 그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. 충분히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사율이 높고 전파율이 아주 이완율이 가장 뭐 100%까지 되는 그러한 바이러스들을 이용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런 것들로 그 바이오 테러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러한 질병들이 가축이나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59페이지 생물학적 테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지금 뭐 탄저나 패스트 두창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이완율과 사망률이 있는 질병들을 전부 다 대상 그 병원체로 해가지고 생물화학 테러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뭐 연구들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 다음 페이지 61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이러한 급성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뭔가? 그거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겠지만 봉쇄와 격리가 우선 중요한 거죠. 그리고 뭐 백신이라든가 뭐 일상적인 예찰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.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이라고 지금 임 교수님께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이제 목적도 전 세계에서 어떤 그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국가 간에 전부 다 갈등이 있거든요.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중국과의 교역, 중국과의 인도적인 문제,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발병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만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왔었고 만약에 차단을 했었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한 차단도 다 했었을 겁니다. 그 중국 그 차단을 애초에 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, 경제적인 거, 사회적인 거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늦어졌는데 사실은 그 보건이나 건강 같은 것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. 이거는 정치, 경제, 문화하고는 다른 차원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
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중국의 경제적인 거 또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CDC에서 KCDC에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결정자는 누굽니까? 결정자는 정치와 경제 그쪽 아닙니까? 거기서 계속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러한 그 시기를 상당히 놓쳤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들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차단이 봉쇄와 차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같은 데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은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 때 사실은 WHO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다국제에서 그러한 협의체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친분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더 전파가 안 되도록 이것들을 그런 그 격리나 봉쇄를 제한한다.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그게 명분이 돼서 그거를 했었을 겁니다. 근데 그러한 그 이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이 이제 그 2015년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실행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러한 그 문제점들이 있고 또 격리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 그러한 그 결정적인 그러한 그 시기를 놓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63페이지의 국제 공조에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윤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 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 글로벌 안보 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제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들을 국가는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그런 명분을 그 가지고서 그 방역을 해 나가지 않으면 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. 코비드-19뿐만이 아니고 에볼라도 문제가 될 거고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 겁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비드-19나 에볼라도 중국에 있었죠.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올 리는 없고 중국 통해서 올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토끼 출혈병도 중국에서 온 겁니다. 또 아프리칸 스와인페버도 중국에서 오는 거고 중국에서 많은 질병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차단시킬 그러한 그 결단력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.